코로나 검사 건수가 40% 줄었지만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1,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 매장 직원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 백화점발 집단 감염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300명대로 6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풍선 효과도 우려돼 비수도권이 비상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최문순,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6명의 후보는 본격 유세에 돌입하고 9월 5일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밤사이 충남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4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1,324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서울도 5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사태 이후 역대 토요일 최고 수치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수치가 주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검사 건수가 주중에 비해 40% 정도 줄었는데도 이런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첫 소식은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선별검사소. 한낮 찜통더위에도 시민들의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어제 총 검사 건수는 전날에 비해 5만 건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는 겨우 54명 줄어든 1,324명이나 나왔습니다. 주말 효과마저 사라진 겁니다. 지금의 환자 증가는 이번 유행의 시작점의 영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며칠 동안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실제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환자는 992명으로 전주에 비해 51.5%나 늘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가 전파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의 비율도 31.9%까지 높아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24로 직전주 1.2와 유사하며 유행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에서는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가 악화되면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 특히 심상치 않은데 영등포 롯데백화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5일 만에 이번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 매장 근무자가 확진됐습니다. 강남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을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식료품관 근무자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객과의 접촉이 많은 계산대 직원으로 해당 층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지하 1층에서 근무하시는 200여 분에 대해서는 전주 지금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이랑 영업을 중지할 예정이고요. 이 백화점에선 지난 6일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확진자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자 강남 현대백화점처럼 집단 감염으로 번질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강남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은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만 함께 힘을 내주셔서 약속,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용산구 고등학교와 경기도 화성 주점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오늘도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죠. 이 서울 도심은 한산했습니다만 선별진료소는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서울 도심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거리두기 강화 하루 앞두고 공원에 나가 있는데 평소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의선 숲길은 평소 주말에 비해 그렇게 붐비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공원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공원 의자는 앉을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도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대학교가 모여있는 신촌거리도 한가했습니다. 대다수 음식점과 카페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휴일이지만 선별검사소에는 사람이 몰리며 검사 대기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1시간가량을 대기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일상이 확 달라집니다.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인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엔 2명만 가능합니다. 택시와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업은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클럽이나 감성주점, 유흥주점은 아예 중단됩니다. 위반하면 개인은 10만 원,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휴가철이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까 지방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튜브에 매달려 파도를 타고 파라솔 밑으로 태양을 피해봅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피서가 코로나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서울에서 놀러 가기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란 생각이 있죠. 하지만 부산의 확진자도 나흘 연속 5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부산으로 전파된 것처럼 피서객들을 통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희는 고려를 못하죠. 그냥 일 체크하고 명부 쓰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죠. 부산시는 어제부터 술집과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기는 등 새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새 거리두기 3단계에 근접한 제주도도 거리두기 규제와 더위를 피하려고 몰린 관광객들이 고민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자 사적 모임 제한을 4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월 4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316명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을 맞자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양상입니다. 이 야권을 중심으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겁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국민 건강을 인질로 한 국정농단 인사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방역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야권과 의협 반발에도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해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백신 확보 늑장 대처 논란이 일었을 때 급하지 않다고 했던 당사자입니다.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째 1,300명대를 기록하자 야권에선 기 기획관의 방역 책임을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문 대통령이 주도한 인재라며 기 기획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애당초 전문성 부족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청와대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있으니 신뢰와 일관성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를 사과하고 추경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방역기획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4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방역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책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최문순 후보와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이제 후보군이 모두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당 후보를 뽑는 9월 초 이 본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독주를 견제할 후보들 간의 합종 연횡이 과연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조사와 일반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최문순, 양승조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경선이 치러지는 9월 5일까지 50여일간 2차전에 돌입합니다.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예비경선 과정에서 부각된 이 지사에 대한 견제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가급적 검증은 후보자 본인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무슨 오지랖이냐며 혹시 해경궁 김씨 건과 본인의 논문 표절 건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한 것이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가족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가족과 측근 검증은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선명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며 이 전 대표를 공격해왔던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틀 문재인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야권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꼽히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났는데 규제 강화책에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캠프는 오늘 오후 윤 전 총장이 내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치인이 거쳐왔던 대선 출마 선언을 후보 등록으로 대신하는 셈입니다.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리 접수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해 실종 피살 공무원 유족들을 만나 북한의 강력 항의 등을 하지 않은 행태를 볼 때 현 정부에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요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친 장례 절차를 마무리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며칠간 가족들을 돌본 뒤 빈소를 찾은 인사들에게 답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서 시작된 정치권 논란이 정부 부처 개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에 이어 통일부도 없애자고 주장을 했죠. 민주당은 무책임하다며 철회를 주장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대선을 앞두고 벌써 시작된 작은 정부 공방에 맞췄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여성가족부. 주도적인 여성정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이 자리에서 일하시던 많은 여성 의원들과 특히 남성 의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여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부 출범 때마다 무용론에 시달렸습니다. 생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치하던 사람들 거기 장관으로 갖다 앉히고 그런 여성가족부 왜 두는지 저는 폐지를 주장했고 지난해 발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엔 실언으로 논란도 자초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로는 최근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며 재점화됐습니다.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했고 보완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이 여성과 남성의 대결을 부추기는 여가부는 폐지 논란 자체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통일부 폐지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역시 이 대표가 외교와 통일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자 보수적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룹니다. 우리나라의 부처가 거의 17개, 18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문을 야기한다며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3부 2처가 폐지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던 여성부와 통일부의 폐지 논란이 이번 대선 전국에선 어떤 변수가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난달 서울대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고를 두고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갑질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조가 주장하자 학교 관계자는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당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서울대를 찾았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를 찾아 지난달 숨진 청소노동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또 학교 당국도 진상규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공장 다닐 때도 몇 대 맞았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서울대 측을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영어시험과 같은 학교 측의 갑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모욕이나 갑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생활관이 많냐 또는 영어를 많냐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숨진 청소노동자가 근무했던 서울대 기숙사 남성현 기획시설 부관장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산재 여부와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정치권과 검경,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뒤 또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 사면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판결문을 살펴보니 김 씨는 사면 8개월 전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모범수도 아닌데 사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사기 수산업자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36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대구교도소로 옮겨져 2심 재판을 받았는데 2017년 4월 대구교도소는 재판부에 김 씨의 교도소 규율 위반 사실을 정식 통보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70장 넘게 제출했음에도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7년간 도피 생활도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선고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부루 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법조계한 관계자는 규율 위반까지 했던 수감자의 특별 사면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씨의 특별 사면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투자자를 울리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주면서 신뢰를 얻은 뒤에 투자금을 찾으려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해도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구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투자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지노 게임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한 사이트입니다. 32살 김모 씨는 이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2억 원을 떼었습니다. 수익금을 찾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업체 측의 말에 응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9차례나 돈을 입금하고 나서야 경찰과 금감원에 계좌 동결을 요청했지만 투자 사기는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금감원에 전화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울며불며 사정해봐라. 반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떼인 이모 씨는 투자 사기 사이트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투자 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라 하더라고요. 투자 이걸로는 아예 정지가 안 되니까. 계좌 동결을 규정한 법이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될 뿐 투자 사기는 제외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좌 동결 범위를 투자 사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경찰 모두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어 신종 금융사기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가 가능한지 정부에 물었더니 사실상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는 안 내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 20% 과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기를 늦추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측면, 해외 국세 당국과의 또 협력 이런 것도 저는 좀 돼야 된다고. 실제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홍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다 차명 투자도 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언제 폐지될지도 모르고 툭하면 상장 폐지하는데 해외 거래소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과세를 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대거 해외 이탈이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최근 1년 새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균 24.4%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노도강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노원과 도봉이 40% 넘게 뛰었고 강북이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민간조사업체의 조사 결과인데 사실 그동안 이런 수치는 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실제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통계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산업부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좀 체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부터 이 주간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2,000가구로 3.4배 늘렸습니다. 예. 이 표본 단지 수도 확대했는데요. 이 기존엔 전국 39,994개 단지 중 10.7%만 조사 대상에 있었지만 이번엔 표본 추출 단지를 16,955개 단지, 이 42.4%로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 그동안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를 대폭 늘린 거군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통계와는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기존 표본으로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입니다. 새 표본으로 조사하면 0.15%로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선 차이가 상당했는데요. 은평구의 경우 이전 표본에선 0.07%에 그쳤던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규 표본을 적용하면 0.13%로 껑충 뛰었습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의 24개 자치구가 표본 수정 후 상승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한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 이런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집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네, 국토부 장관이 민간 통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집값 상승률을 주장하자 이 왜곡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17.1%에 그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의 조사로는 79%, 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5%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표본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괴리가 조금 줄어들까요? 네, 새로운 표본을 적용하면 민간 통계와 차이가 줄어드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인데요. 부동산원의 새 표본 조사 결과는 0.15%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표본 수는 둘 다 3만 가구가 넘어서 엇비슷해졌는데 KB는 중개업소가 입력한 수치를 반영하는 반면에 부동산원은 직원 300명이 조사한 수치를 넣다 보니 다소 보수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이 돼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텐데 말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밤사이 충남 보령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건물이라 번지는 속도도 빠르고 열기도 강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투숙객 등 70여 명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로 치솟습니다. 바람에 불꽃까지 날리고 지붕과 뼈대 등 건물 전체가 화염에 뒤덮이며 온통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도 역부족입니다. 보령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46분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7시간 만에 꺼졌고 펜션 건물 4동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펜션이 통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이라 순식간에 번졌고 진입로마저 비좁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입로가 되게 협소해서 혼잡했어요, 교통이. 빨리빨리 그 대형차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춘천과 원주에서는 주택과 상가 화재가 잇따라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낮 2시 55분쯤 충남 보령에서는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60m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호 회원인 5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엔진이 고장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하청업체 직원이 2톤짜리 무게추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고 홀로 귀국했던 가장이었는데 취업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충남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 포대가 쌓인 컨베이어 벨트도 멈췄습니다. 어제 낮 2시 50분쯤 이 공장에서 포장기계에 끼인 포대를 치우던 41살 A씨가 갑자기 작동한 2톤짜리 무게추에 깔렸습니다. 그 작업을 한 명이 들어가서 빼는 과정에서 작동을 눌렀나 보죠? 기계 작동과 신호수를 맡은 같은 하청업체 동료 2명이 있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수가 밑으로 가면 위에서는 안 보입니다.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숨진 A씨는 10여 년 전 교환 학생으로 왔던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중국으로 가 아이도 낳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뒤 홀로 귀국했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신호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대로 저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 기계를 잘못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장수 하늘소는 천연기념물이라 보기 힘든 곤충이죠. 그동안 껍데기를 먹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우화 과정도 드러난 게 없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영상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나무에 뚫린 작은 구멍에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머리를 내밉니다. 날카로운 턱으로 나무를 갉아냅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길이 8cm 남짓한 수컷 장수하늘소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장수하늘소가 성충으로 우화한 뒤 나무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소는 4년 전 북한에서 암수 장수하늘소 한 쌍을 들여와 산란을 시켰습니다. 지난해에 2마리가, 올해는 7마리가 우화했습니다. 장수하늘소 유충이 나무 속에서 자란 뒤 번데기와 성충으로 변하는 주기가 3, 4년에 걸린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 건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사이클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실험으로 중부 이남 지역 기후에서도 장수하늘소 생육이 가능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곤충연구소는 강원도에서 진행한 이번 실험을 기반으로 러시아와 전남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에 따른 장수하늘소의 생애 주기 연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다른 건물들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법원 건물은 곳곳이 부식되고 균열이 생겨 폐쇄됐고 일대 아파트들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93년 전 지어진 마이애미-데이비드 카운티의 민사법원 청사입니다. 28층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보니 내벽은 콘크리트가 깨져 철근이 드러나고 천장은 부식돼 균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일부 기둥엔 30일 내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So this one was elevated and some structural concerns were identified, some columns that needed to be, some support work that needed to be done. 우려스런 점은 아파트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프사이드 바로 옆 마이애미 비치에선 오래된 2층 아파트에 콘크리트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대 다른 건물 10곳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현수막이 부착됐습니다. 대피령이 또 내려질 가능성마저 제기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시당국은 구조적 결함이 나온 아파트 2곳에 대피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hey explained that there is some sinkage happening on the main level. 이런 가운데 수색 작업 18일째에 접어든 아파트 붕괴 현장에선 시신만 추가로 수습되면서 전체 사망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여선거인단 신청한 김재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인단으로 지금 야권의 최고위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다퉈서 문자를 보내와서 기꺼이 한 표를 찍기 위해 신청했다면서 인증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 TV 토론회 때 여자 대통령을 인생곡으로 꼽은 추미애 후보를 찍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해당 글에는 추 후보를 팍팍 밀어주겠다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 예, 뭐 그러겠죠. 네. 이 강성 지지층이 많은 추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되는 게 야당으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말을 비틀어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모인 SNS에서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 대신 이 다른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자는 글이 올라왔던 것과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수월한 상대를 뽑자 네. 이런 역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 오늘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의 민주당 후보는 이 100%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이 되고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신청만 하면 선거인단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이 가능한 겁니다. 저도 오늘 해봤는데요. 이 휴대폰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 기자도 그러면은 민주당 경선 인단인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거고. 네. 저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데 역선택 가능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그 내부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 뭐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선거인단이 많아질수록 이 특정 조직의 투표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반 여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목표가 한 200만 넘게 이번에 한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경선인단을 역선택하기는 쉽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2017년 경선도 이번처럼 100% 국민 경선제가 실시됐었는데 그때 역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서 기자, 경선인단 중에요. 네.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뭐 당연히 일반 국민을 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2017년 경선 때를 보면 전체 214만 명 가운데 일반 국민이 절반이 넘는 130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원처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모집 인원을 할당하거나 이 확보한 선거인단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여선거인단 신청한 김재원의 느낌표는 안티팬도 반갑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과 토론 배틀 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 국민의힘 때문에 경선 흥행 부진을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8명의 후보가 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7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2017년 경선 때와 비슷한 속도인데 민주당은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역선택을 해도 좋으니까 많이만 신청해달라라면서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의 열성 지지층 독일까 득일까로 하겠습니다. 저는 열성 지지층 하면 그 삼김이 생각이 나요. 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제 이분들만큼 열성 지지층이 있었던 분들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정치인에게 사실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독이 된다는 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입당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중도 확장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모습이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뒤 있었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 가족 사건 정리를 답변하지 마시고 답하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답하니까. 좌파니까 답변하지 말라. 네. 저 사람이 근데 누구입니까? 네, 뭐 저희 기자도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수행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지자였습니다. 하루 전 민생행보 첫 일정으로 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던 날에도 부정선거를 밝혀야 대통령이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또 지난달 출마를 선언할 때는 더불어 공산당을 소탕해달라는 등의 문구가 달린 화환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 확장이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저런 열성 지지자의 행태는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민이 단순한 기우는 아닙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3.2%였습니다. 지난 4월에 43.6%에 비하면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죠.
이 같은 기간 동안 중도층에서 10%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이재명 지사와는 대조적입니다. 중간 평가긴 합니다만 수치만 보면은 윤 전 총장보다는 이 지사가 중도층 확장에 좀 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셈이죠. 게다가 장모의 구속 뒤에 윤 전 총장 스스로 이 중도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도 확장 전략의 길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 지지층을 지키면서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의 필승 공식인데. 그렇죠. 예. 윤석열 전 총장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의 열성 지지층 독일가, 득일가의 느낌표는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귀국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이 진보와 중도,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실험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초복이었는데요. 날씨도 이름값을 하며 매우 더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더 심해진다는 소식인데요. 서울의 경우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경보로 강화된 만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기온은 대구가 35도, 전주는 34도를 보이겠고요. 중부 지역은 춘천이 32도, 청주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푹푹 찌는 느낌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한두 차례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현재 쉬어가는 중이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됐던 영화제를 멋진 개막사로 연결한 주인공은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영화제는 멈춘 적이 있었을지라도 영화는 시네마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멈추지 않는 게 어디 영화뿐이겠습니까? 마스크 좀 벗어 던지고 여럿이 함께 밥을 먹는 당연히 누렸던 일상은 또다시 미뤄졌지만 분명한 건 대중가요 노랫말처럼 틀림없이 끝이 있을 거란 믿음이겠죠. 삶의 축소판이라는 영화가 멈추지 않았듯 우리의 삶도 지금처럼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며 겪는 고단한 일상도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